이 문학은 국어라는 과목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좀 달라요. 언어를 쓰긴 쓰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좀 어폐가 있지만 오해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다시 설명하면 언어는 1차적인 용도가 개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해하자고 생긴 겁니다. 근데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요. 충분하지도 않아요. 이제 거울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뭐 무슨 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99% 오해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언어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그 사랑의 감정을 다 담고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사랑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이 A를 사랑할 때하고 B를 사랑할 때 달라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도 딸에 대한 사랑 다르고, 아들에 대한 사랑 다르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큰아들 다르고 작은아들 달라요. 거기다가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듣기 때문에 이 단어의 정확성은 뭐 70%나 될까, 나머지 한 5, 60%는 융통성 내지는 부정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사랑 중에도 그 인류의 사랑 말고 나는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 중에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도 나는 빨간 사랑,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야. 뜨거운 사랑 중에도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말할수록 상대방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번에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해는 됐는데 이해가 됐다는 것은 좌뇌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이 이해는 인공지능도 합니다. 인공지능도 알아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사랑에 대한 정보를 1억 건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사랑을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왜? 감성이 없거든요. 이성,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있는데 느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감성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성의 세계를 이쪽 언어로 데리고 왔을 때 언어는 굉장히 부정확한 도구입니다. 언어라는 그물로는 감성이라는 공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감성은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무지개와 같고 물과 같아요. 그물로 건질 수가 없어요. 물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을 쓰긴 쓰지만 이 감성의 세계를 전달하기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죠. 특히 이 감성의 세계를, 역시 문학이라 할지라도 감성의 세계를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쪽보다는 더 충분하게 좀 정해보자. 그러려면 이쪽 의미에서는 조금 오해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쓰는 쪽이 아니라 애매하고 약간 융통성 있게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언어의 두 번째 사용 방법입니다. 언어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키운다는 거예요. 몸집을 늘리는 거예요.
비유하면 해물이나 달무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해가 있어요. 해가 있을 때 이제 눈이 부셔서 우리는 직접 해를 못 보지만은 이제 일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해가 선명한 그 원반을 그리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해의 경계선과 하늘, 그 배경인 하늘과의 그 경계선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 선명해진 이런 해는 이쪽 언어에서 정확하게 사랑을 묘사한 언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학 언어는 그 선명한 해의 둘레에 해무리를 만들어요. 뿌옇게 해무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해의 부피가, 넓이가 그만큼 확장된 셈이 되잖아요. 해 자체가 확장된 건 아니지만은 해가 1이라고 하면 1.5 부분이 생긴 거예요. 해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의 의미가 그만큼 넓어진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언어 확장이고, 형상화라고 그래요. 그걸 형상화. 언어가 이쪽 언어로 쓰이다가 문학 예술 언어로 바뀌었을 때를 형상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럼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모양이 없어요. 우정이라고 하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사랑 대신 다른 사물을 가져와서 비유를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요.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이 머릿속에서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 추상화를 보면 애매모호하게 뭘 그렸는지 좀 잘 모르잖아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구상화를 보면 아, 저건 산을 그린 거구나, 바다를 그린 거구나, 새를 그린 거구나 알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모양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각화된다는 거예요. 감각. 뜨거운 그 쇳덩어리를 맞으면 아 뜨거라고 감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뜨거워라고 하는 이쪽 단어는 나는 뜨거워. 그래 알았어. 인공지능이 알듯이 알기만 해요. 근데 이 뜨거움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서 무슨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도 거의 뜨거운 것을 느낀 사람 자신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감각화를 해요. 일종의 경험을 하는 거죠. 사랑에 가득 찬 시인이 시어로 말을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도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또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독자는 울고 웃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실제로 경험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의 세계, 느낌의 세계, 감성의 세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마음이 막 감흥, 느껴서 감흥, 일어나서 동,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어 확장,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확장하는데, 언어 확장에는 이제 문학적 기법이 필요하겠죠. 언어를, 그럼 문학은 어떻게 확장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언어 확장법에는 이것은 저 분류입니다만은 그 순법과 역법이 있어요. 순이라는 건 순순하게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역은 거꾸로 1, 2, 3, 4, 5, 6 하다가 5, 4, 4, 3, 2, 1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예, 순탄하게 나가는 것 같고 되돌아오는, 뒤집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뒤집어지는 이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순탄하게 나가는 순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확장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형상화를 하고 그 형상화를 통해서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이 감각화해서 경험하도록 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감흥하고 감동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는 아시다시피 직유와 은유가 있죠.
은유는 숨을 은자입니다. 직은 곧바로, 은은 숨겨놓고. 그래서 숨긴다는 뜻을 다른 의미에서 암유라고 합니다. 어두울 암. 밝게 노출을 시키지 않고 은근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직유라는 것은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 같다, 무엇 무엇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바보 인양한다, 똑똑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 들어서 이게 비유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직유이고, 은유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네. 철수는 소 같아 이러면 직유인데 철수는 소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언어 수준이 낮은 분들은 내가 왜 소야 이러겠죠. 그렇지만 99% 사람은 철수는 소야 그러면 진짜 철수가 소라는 것이 아니라 소 같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소 같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소는 아닌데 소를 대표하는 어떤 특성과 철수의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는 굉장히 몸집이 크면서도 순한 동물이고 또 인간에 비해서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동물이죠.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 어디다 중점을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들을 수가 있겠죠. 소 같아. 근데 몸집이 크다는 데 중점을 둬서 또는 행동이 느리다는 데 중점을 둬서 혹은 어리석다는 데 중점을 둬서 혹은 순하다는 데 중점을 둬서 소라고 했는지 몰라요. 이 비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철수는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면 개념어죠.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리죠. 감각이 안 되죠. 근데 철수는 소야 이렇게 말을 하면 소가 우선 떠올라요. 듣는 사람이. 추상이 아니에요. 구상적인 그림이 떠오르면서 철수 그림하고 소 그림이 합쳐져 가지고 그 그림 때문에 약간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소야 그랬기 때문에 이 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4가지, 5가지의 대표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성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소에 한번 받쳐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소를 직접 길러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를 100마리 기르다가 그냥 소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험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지만 내한테 들릴 때에는 소라고 하는 다양한 다른 느낌과 함께 내가 감각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확장된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기본적으로 보면 2차적으로 쓴다. 1차적인 용법이 아니라 2차적으로 특별하게 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2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확장이다. 그 확장은 해를 둘러싸고 있는 해무리처럼 언어를 더 범주를, 폭을 넓혀준다. 이렇게 넓혀주는 과정에서 문학 언어는 형상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모양을 준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양.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추상 단어를 붉은 마음 하는 붉은 색,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을 준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듣고, 감각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경험한다는 것은 느끼고 감동하고 감흥하고 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학은 원래는 이해를 위한 도구인 언어를 가져와서 좋은 의미의 오해를 유발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확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휴식하게 하고 인간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 그 풍부하고 풍요로워진 부분, 그 부분은 어떤 예술가가 그 예술품을 창하기 전에는
즉 시인 이육사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말을 창하기 전에는 없었던,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었고 이 우주에도 없었던 새로운 형상물이 정신세계 속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더 풍요로워진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물리적, 정신적 사물들, 사상들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냥 1억의 1억승이라고 하자고요. 이 우주에 그렇게 수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이때 사상은 이 머리 사상이 아니고 사물이라는 뜻에서 사상입니다. 그 사상들이 있는데, 그러한 1억의 1억승이나 되는 많은 사상에다가 이육사 시인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상을, 창조물을 플러스 원 한 거예요. 이 창은 창한 사람이 정말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비록 굉장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한 한 그는 신이 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를 창한다는 것은 살맛 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은 그 창의 즐거움, 창의 기쁨을 느끼면서 창작을 하고, 감상자들은 자신이 직접 창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 1억의 1억승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건 1억밖에 안 돼요. 혹은 1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술가가 창한 것을 딱 감상하니까 100만 플러스 원. 내가 창한 건 아니지만 마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경치를 보고 깜짝 놀라듯이 새로운 구절, 새로운 시, 새로운 문학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닌 새로운 사랑, 이런 사랑도 있네,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학의 비밀이고 또한 문학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